들려요. 단 2글자였어요. 서울의 차가운 병원 복도, 20살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눌러 쓴 그 글자를 본 순간 68 할머니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6년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닿지 않던 긴 시간. 그 귀를 틀어막은 건 사고도 병도 아니었거든요. 누군가의 탐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끊어낸 건 의사도 변호사도 아닌 국밥 한 그릇을 끓이던 할머니의 두 손이었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택이 크다고 해서 사람 냄새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강북 한복판, 높은 담장과 CCTV로 둘러싸인 태상그룹 회장 공간은 멀리서 보면 그림 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안쪽은 달랐거든요. 직원들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고 웃음소리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집이었죠. 실수라도 하는 날엔 그날로 짐을 쌌어요. 그 집에서 가장 조용한 존재는 역설적으로 3층 맨 끝방에 사는 20살짜리 외손자였답니다. 한성우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마당 감나무에 참새 3마리가 앉아서 뭔가를 조잘대고 있었거든요. 입을 벙긋대는 참새, 흔들리는 나뭇가지, 갈퀴로 낙엽을 쓰는 직원. 성운의 세계는 늘 이렇게 소리 없는 영상이었어요. 음소거된 세계랄까요? 6년이 지났지만 익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7년 전 교통사고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중학생이던 성우는 부모와 공연을 다녀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성운을 끌어안아 아이는 살아남았죠. 하지만 성운에게 남은 건 몸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자고 졸라서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죄책감이 아이를 안쪽으로 점점 더 안쪽으로 밀어넣었고 결국엔 소리마저 차단돼 버렸거든요. 트라우마로 인한 시민성 청각 소실이었어요. 할아버지 한진구 회장은 국내외 병원을 전부 돌았어요.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죠. 기질적 이상은 없습니다. 심리적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성운의 치료는 태성종합병원에서만 진행하도록 최석진이 일찌감치 정리해뒀거든요. 회장이 외부 병원으로 전원하려 할 때마다 태성 측 담당 의사가 지금 치료를 중단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들이밀었어요. 회장은 의료를 믿었고 무엇보다 손자가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택에 낯선 인물이 들어왔어요. 회장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었는데요. 한 손엔 커다란 보자기 꾸러미, 다른 손엔 낡은 손가방을 든 노인이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김순희 68. 회장이 그녀를 만난 건 사흘 전 우연한 일이었어요. 서울 은평구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 1층에 순이국밥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거든요. 회장 차가 길을 잘못 들어 그 골목에 멈췄는데 기사가 방향을 돌리려는 사이 가게 문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임차인 퇴거 예고 통지서. 건물주가 월세를 2배로 올렸고 순이는 낼 형편이 안 돼 15년을 운영한 가게를 접어야 하는 처지였던 거예요. 회장은 충동적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면서 알게 됐죠. 이 음식이 어떤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건지를요. 사골 국물이 뼈 깊은 데서 우러난 것 같은 맛, 딱 맞는 소금 간. 정성을 들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온기였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오랫동안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한 손자 생각을 불러왔던 거예요. 제 집에서 식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급여는 지금의 3배, 거처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순이는 처음엔 손을 저었어요. 자기 가게가 있다고 재벌집 밥은 할 줄 모른다고요.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죠. 제 손자가 6년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음식만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해서요. 그 말에 순이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일주일만요.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저택에 들어선 순이는 주방을 한번 훑어보고 소매를 걷었어요. 냉장고엔 고급 식재료가 가득했는데 쓴 흔적이 없었거든요. 순이는 그날 저녁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을 차렸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냄새가 달랐죠. 간장 냄새, 참기름 냄새, 오래된 집 부엌 같은 냄새가 3층 복도까지 흘러들었어요. 성우는 처음엔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계속 오더라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배고픔 같은 게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결국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순이는 그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호들갑 없이 수저를 놓고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성우는 한참 밥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수저를 집어들었죠. 아주 오래간만에 스스로 수저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은 첫날이었어요. 회장은 식당 문 바깥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3층 끝방에서 냄새를 맡고 식당으로 내려오는 일이 며칠 만에 습관이 됐어요. 순이는 성훈에게 뭔가를 억지로 시키려 들지 않았거든요. 재활을 권하거나 좋아질 거야 같은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때마다 밥을 차렸어요. 오전엔 죽이나 부드러운 국, 점심엔 따뜻한 밥상, 저녁엔 국과 반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따뜻한 음식이 있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변화가 온 건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성훈이 노트북을 들고 내려왔거든요. 순이 앞에 화면을 돌려 보여줬는데 미리 써둔 글이 있었어요. 저는 입모양을 읽을 수 있어요. 저를 보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순이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훈과 눈을 맞추고 천천히 입을 움직였죠. 밥이 입에 맞니? 성훈이 입모양을 읽고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가 환하게 웃었고 성훈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따라 올라갔죠.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본 회장이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저택 안에서 그 변화가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태상그룹 부회장 최석진은 회장의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룹의 2인자로 30년 가까이 회사를 키워온 인물이었는데 그의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해 있었죠. 한성훈, 회장의 유일한 외손자이자 태상그룹의 잠재적 후계자였어요. 성훈이 회복되면 안 됐던 거예요. 최석진에게 성훈의 청각 소실은 오히려 편한 일이었어요. 아이가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서 늙어가는 동안 그룹 경영권은 자연스레 자신의 손에 머물 테니까요. 그는 일찌감치 태성종합병원을 성훈의 단독주치 병원으로 묶어놓았고 치료 방향을 사실상 통제해 왔어요. 이경 검사처럼 귀환을 직접 들여다보는 기본 검사들은 심리,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소견으로 모두 보류 처리됐죠. 회장은 그 소견을 의심 없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밥집 할머니 하나가 들어온 뒤로 성훈이 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니 최석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는 즉각 움직였어요. 먼저 순이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어요. 재정 상태, 가족관계, 민원 기록까지요. 그런데 나온 게 없었거든요. 은평구에서 15년간 국밥집을 운영한 평범한 노인. 남편은 10년 전 사망, 아들은 해외 거주, 전과 기록 없음.
약점을 찾을 수 없자 방향을 바꿨어요. 저택가사 총괄 팀장 박인숙을 통해 소문을 심기 시작했죠. 식재료를 빼돌린다. 혼자 성운 방에 들어간다. 이전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근거 없는 수군거림이 직원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회장한테 보고가 올라오자 그는 단칼에 끊었어요. 내가 직접 데려온 사람이요. 확인도 안 된 말로 사람 모함하는 일은 없게 하시오. 하지만 최석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직접 저택을 방문했거든요. 그는 주방에서 순이와 마주쳤어요. 정중한 척하면서 낮게 말했죠. 어르신,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아시죠? 아드님이 하시는 사업, 태상 계열사와 거래가 있진 않은지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순이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해외에 있는 아들 가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압박이었거든요. 얼굴이 굳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죠. 최석진이 돌아간 뒤 순이는 한참 부엌 창가에 서 있었어요. 가스불을 켜려던 손이 멈췄다가 다시 켜졌죠. 냄비를 올리면서 생각했어요. 그만두면 저 아이가 다시 밥을 굶겠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그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국이 끓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그날 밤 성우는 귀를 긁었어요. 오른쪽 귀 안쪽이 간질거리고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는 게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엔 가기 싫었어요. 갈 때마다 결과는 같았으니까요. 이상 없습니다. 6년간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성우는 느끼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상한 일은 소리 없이 번지기 마련이잖아요. 순이가 저택에 머문 지 3주가 지났어요. 성우는 이제 매 끼니를 식당에서 먹었고 식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며 노트북으로 짧은 대화를 이어갔죠. 말 대신 문장, 문장 대신 눈빛으로 통하는 대화였는데 성운이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건 분명했어요. 회장은 매번 조금 멀찍이 앉아 손자의 표정을 살폈거든요. 눈 밑 그늘이 엷어졌고 입이 가끔씩 움직였어요. 그것만으로도 회장한테는 충분한 거였죠. 그런데 최석진에겐 그 충분함이 재앙이었어요. 그는 두 방향으로 압박을 조여들었거든요. 하나는 의학적 명분이었어요. 믿을 만한 원장을 통해 시민성 청각. 소실 환자가 외부 자극에 급격히 반응하면 증세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서를 만들어냈죠. 근거는 빈약했지만 형식이 그럴듯했어요. 회장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성운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그 불안이 저택 전체로 번져나갔죠. 직원들이 성운을 대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식사 자리에서 성운 옆에 앉지 않으려 했고 순이가 성운 방 쪽을 지나가면 눈치를 줬거든요. 누가 시킨 건지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사팀장 박인숙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이는 국자를 멈추지 않고 박인숙을 봤어요. 성운 도련님이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전문 의료진이 함께 계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식사는 저희가 다시 맡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회장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박인숙이 잠깐 멈칫했어요. 부회장님께서 부회장님 말씀을 왜 저한테 하세요? 순이는 그 한마디만 하고 국자를 다시 들었어요. 박인숙이 말없이 물러났죠. 그날 오후 최석진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성운이 건강 때문에 한번 얘기 나눠야겠습니다. 회장은 약속을 잡고 저택을 나갔죠. 순이 혼자 주방을 지키던 그 저녁 3층 복도에서 둔한 소리가 났어요. 쓰러지는 소리였거든요. 순이는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복도 끝에 성훈이 쓰러져 있었는데 오른손으로 귀를 막은 채 몸을 웅크리고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가 없었어요. 귀가 아플 때 성훈은 소리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냥 울었죠. 순이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왔어요. 한밤중에 귀가 아프다며 울던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동네 병원은 문이 닫혔고 순이는 손전등을 꺼내 아들 귀를 비추다가 핀셋으로 조심스레 꺼낸 게 있었어요. 검고 길쭉한 것, 작은 곤충이었죠. 꺼내고 나자 아이가 엄마 목소리 들려라고 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성훈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감히 재벌집 아이한테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의사도 아닌 자신이 함부로 손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더구나 그 많은 병원들이 모두 기질적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훈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죠. 순이는 응급키트 한쪽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성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보면서 일단 옆에 앉아 그의 등을 천천히 쓸었죠. 말로 달랠 수가 없어서 그냥 손에 옮기었어요. 1시간 가까이 지나 통증이 가라앉자 성훈이 눈을 떴어요. 순이가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보여줬죠. 귀가 이렇게 자주 아파요?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됐어요? 성훈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었어요. 2, 2년. 순이의 눈빛이 굳어졌어요. 그 2년 동안 병원은 계속 이상 없다고만 했죠. 가장 기본적인 귀 내부 확인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그때 순이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손끝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이상한 건 하나가 아니었어요. 성훈이 쓰러진 다음 날 순이는 조심스럽게 성훈의 복약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저택 1층 의무관리 서랍에는 성훈이 매일 복용하는 보조약 목록이 정리돼 있었거든요. 가사 팀장이 아침마다 꺼내서 내놓는 약들이었는데 그중 한 가지 이름이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생소한 이름이었거든요. 수면 보조제 계통으로 표기돼 있었는데 설명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청각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 지도하에 복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이는 그 약 이름을 조용히 메모지에 옮겨 적었죠. 다음 날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해외에 있는 아들인데 다행히 약사 친구가 있었거든요. 답이 이틀 만에 왔어요. 엄마, 그 약 장기 복용하면 청각신경 둔화 부작용 사례가 있어. 보통 6개월 이상 쓰면 안 되는 약이거든. 2년씩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성훈이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2년 전이었어요. 최석진이 별도로 주치의에게 보조 처방을 요청한 시점과 딱 겹쳤죠. 그 처방이 추가될 때 회장에게는 불안 증세 완화를 위한 처방이라고만 보고됐던 거예요. 순이는 이 사실을 회장에게 말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회장은 최석진과 연속으로 외부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거기다 박인숙이 외부 출입자 보안 강화 명목으로 방문자 사전 등록제 도입을 건의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순이의 업무 범위가 조용히 좁아져 버렸어요. 주방 업무만 3층 출입 금지. 성훈이 그 사실을 안 건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순이가 오지 않자 직접 내려왔다가 복도에서 박인숙한테 막혔거든요. 성훈은 노트북을 들이밀었어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박인숙이 시선을 피했어요.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식사도 하지 않고 3층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날 밤이 가장 나빴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성훈이 다시 복도에 쓰러졌거든요. 이번엔 달랐어요. 통증이 훨씬 강했고 온몸을 떨었죠. 복도 CCTV를 보던 야간 당직 직원 서재원이 순이한테 즉시 연락했어요.
25살의 신입 직원이었는데 성훈이 처음으로 밥을 먹던 날 그 식당에 함께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순이는 뛰었어요. 3층 복도에서 성훈 옆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오른쪽 귀에서 얇은 혈흔이 비쳤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바로 그 순간 복도 계단 위에 최석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박인숙한테 연락을 받고 야간 출입 코드를 써서 들어온 거였죠. 부회장 권한이었으니까요. 그는 순이가 응급키트를 펼쳐들고 성훈 곁에 있는 장면을 봤어요. 최석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요? 순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성훈의 귀에 비추고 숨을 참았거든요. 뭔가 있었어요. 검고 길쭉한 것. 순이의 오른손이 핀셋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멈추지 않고 넣었죠. 이물질이 나왔어요. 성훈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순이의 손이 떨렸죠. 최석진이 직원들을 향해 외쳤어요. 경찰이랑 구급차 당장 불러요. 이 사람이 성훈한테 뭔가를 했어. 구급차가 왔어요. 순이는 성훈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구급차에 올라탔죠. 그런데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김순이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순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응급실 안으로 들것이 밀려 들어가는 것을, 성훈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끌려갔거든요. 핀셋은 여전히 손에 쥔 채로요. 응급실은 새벽 내내 바빴어요. 성훈이 실려온 건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거든요.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 황재민은 현장에서 넘겨받은 이물질을 수거 봉투에 담아 즉시 검사를 의뢰했어요.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 절지동물의 일종이었는데 오래된 건물 지하에서 발견되는 소형 곤충이었죠. 이미 죽어 있었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황재민은 30년 경력의 의사였어요. 성훈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진료 기록을 펼쳤을 때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6년치 기록 어디에도 이경 검사, 즉 귀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기본 검사 내역이 없었거든요. 이물질 여부 확인도 없었죠. 가장 기초적인 항목들이 처음부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검사들이 왜 없는지 황재민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진작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요. 성훈은 새벽 내내 검사를 받았어요. 정밀 청각 기능 검사, 신경전도 검사, 뇌파 검사까지요. 이물질 제거 전후 수치가 달랐어요. 꺼낸 직후부터 청각신경의 반응 수치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였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쯤 성훈이 눈을 떴어요. 처음 들린 건 의료기기 소리였죠. 삑삑. 규칙적인 박동음이었어요. 그게 소리라는 걸 깨닫는데 10초쯤 걸렸어요. 성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누운 채 귀를 기울였거든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인턴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소리였죠. 먼 곳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였거든요. 꿈이 아니었어요. 6년 만에 떨리는 손으로 침상옆 메모지를 찾아 볼펜을 쥐었어요. 2글자를 썼죠. 들려요. 황재민이 회진 때 그 메모를 봤어요. 잠시 말이 없다가 성훈한테 조용히 물었죠.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성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재민은 의무실로 들어가 한진구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은 그 시각 새벽 비행기를 타고 귀국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은 건 공항에서였죠. 한성훈 씨가 청각을 회복했습니다. 회장님,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황재민의 말이 이어졌어요. 이 환자의 6년치 진료 기록을 검토해 봤는데 귀 내부를 직접 확인하는 기본 검사가 처음부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추가된 보조 처방약 하나가 장기 복용 시 청각 신경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성분이에요. 이 처방전의 서명은 태성종합병원 소속 의사인데 그 병원은 부회장님과 오랜 거래 관계에 있는 곳이죠. 회장은 공항 바닥에 서 있었어요. 손이 전화기를 쥔 채 굳어버렸죠. 누가 처방한 약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일정 취소. 경찰서로 직행. 한편 순이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최지훈 형사는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이든 피의자를 몰아붙이지 않고 순이가 말하는 동안 끊지 않고 들었죠. 이물질을 꺼낸 경위, 30년 전 아들의 기억, 성훈의 통증이 반복됐다는 것, 약 처방에 대한 의심까지요. 최지훈은 메모를 빠르게 적다가 조사실 밖으로 나갔어요. 후배한테 전화를 걸었죠. 태성종합병원 성훈 씨 의료기록 압수수색 영장 검토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 있어. 순이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무릎이 떨렸거든요. 성훈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한진구 회장이었어요. 들어오면서 최지훈한테 고개를 숙이고 순이를 봤죠.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순이 씨, 성훈이가 들린답니다. 순이의 입술이 움직이다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6년 만에 들린다고요. 순이 씨 덕분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순이가 풀려난 건 그날 오후였어요. 경찰이 의료기록과 처방 내역 확보 절차에 들어갔고 황재민이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피의자가 순이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지고 있었죠. 경찰서를 나온 순이는 회장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성훈의 병실 앞에 섰을 때 문을 열기가 망설여졌어요. 잘된 거라는 건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회장이 조용히 문을 열어줬어요. 성훈은 침상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순이가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고개를 들고 순이를 봤거든요. 입을 열었어요. 6년 만에 처음 쓰는 목소리라 쉬고 잠겼지만 말이 나왔죠. 할머니. 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침상 옆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회장은 문가에 서서 등을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어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최지훈 형사팀이 태성종합병원 의무기록팀을 압수수색했거든요. 나온 자료의 양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성훈의 치료 파일에 버전이 2개 있었는데 원본과 수정본이었죠. 수정본에서는 이물질 검사 항목이 통째로 사라졌고 청각 예후 전망이 회복 불가 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전산 담당 직원 한 명이 버텼지만 사흘을 못 넘겼어요. 그가 털어놓은 건 간단했어요. 2년 전 병원 원장한테 연락이 왔고 부회장 최석진의 비서였다고 하더라고요. 파일 수정 대가로 현금이 들어왔고 그게 뭘 위한 건지 알면서도 받았다고 했어요. 진술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죠. 그 진술이 확보되면서 수사가 최석진으로 향했어요. 최석진은 처음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다. 나는 성훈을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다. 형이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변호인도 증거 부족을 주장했죠. 그런데 현금 이동 내역이 나왔어요. 최석진 측근 계좌에서 병원 원장한테 흘러간 돈이었거든요. 4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
입금 시점은 성훈의 치료 기록이 수정된 직후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최지훈이 그 내역을 확인하고 팀원한테 말했어요. 단순 의료법 위반이 아니야.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 추가 검토해. 회장한테 수사 내용이 보고됐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한 장씩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손을 내려놓고 올해 천장을 바라봤죠. 30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야.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훈이 엄마 기일에도 옆에 있었어. 위로를 했거든. 오래된 사람이라 믿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괜찮아. 내가 직접 끊겠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슬픔에서 결의로요. 30년 묵은 정이 끊기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회장은 법무팀 대표를 불렀어요. 회사 차원에서 형사고발 진행하시오. 내가 직접 고소인으로 들어갈 거요. 법무팀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 고소인으로 하시면 가족 간 일이 공개적으로. 상관없소.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한편 성우는 병원에서 언어 치료를 시작했어요. 담당 치료사 이수경은 성훈이 까다로울 거라는 말을 미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난 성훈은 달랐어요. 고분고분하진 않았지만 시키는 건 했죠. 모음 발음부터 아, 에, 이, 오. 귀에 소리가 들리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낯설고 이상하고 또 눈물 나는 일인지 성우는 훈련하면서 자꾸 울었어요. 이수경은 그냥 기다렸거든요. 울면 기다리고 준비되면 다시 시작했죠. 첫 세션 기록지에 이수경은 이렇게 썼어요. 회복 의지 강함. 예후 긍정적. 최석진이 경찰에 소환된 날 태상그룹 본관은 얼어붙었어요. 그를 중심으로 묶여있던 계열사 대표들이 일제히 침묵 모드로 돌아갔거든요. 누구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문을 나서지 않았죠. 임원복도는 2시간 동안 인기척이 없었어요. 최석진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버텼어요.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랜 사업가 특유의 냉정함이었죠. 변호인도 유능했어요. 전산 직원 한 명의 진술만으로는 물증이 부족하고 기록 수정이 있었다 해도 최석진이 직접 지시했다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했죠. 최지훈은 증거를 하나씩 꺼냈어요. 계좌 추적으로 나온 현금 흐름이 먼저였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최석진의 측근 비서가 이틀 전 자수했거든요. 그가 제출한 건 문자 메시지 백업 파일이었어요. 2년 전부터 병원 원장과 주고받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중 한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어요. 이번 검사도 이전대로 처리해줘. 회복 가능성 없으므로. 회장님이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게. 이상한 거 발견하면 바로 연락하고. 최석진이 그 화면을 봤을 때였어요.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던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거든요. 눈이 잠깐 움직였다가 멈췄어요. 변호인이 출처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죠. 또 하나가 더 나왔어요. 황재민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 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2년 전 성훈을 처음 진료한 담당 의사가 이물질 가능성을 소견서에 기재한 게 있었거든요. 귀 내부 정밀 확인 요함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소견서가 다음 진료 기록에서 통째로 사라졌어요. 삭제를 요청한 건 병원 원장이었고요. 그 담당 의사는 2년 전에 병원을 그만뒀어요. 최지훈 팀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의원으로 찾아갔더니 그는 팀이 들어오는 걸 보고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언제 오나 했어요. 그가 보관하고 있던 건 사진 파일 2개였어요. 자신이 쓴 소견서 원본과 그게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
정리한 내부 메모였죠. 2년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환자가 나빠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남겨뒀어요. 이 진술과 증거들이 모이자 사건의 윤곽이 완전히 그려졌죠. 의료기록 조작, 청각 회복 방해, 이물질 증상 은폐, 부적절 약물 처방 유도, 공모관계는 최석진, 병원 원장, 비서로 이어졌어요. 회장은 이 내용을 보고서로 받아봤어요.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이 느려지더라고요. 마지막 장에서 손을 내려놓고 한참 천장을 바라봤죠. 비서도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날 법무팀 대표가 고소장 초안을 들고 왔을 때 회장은 서명 칸을 한번 보고 펜을 들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죠. 최석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그날 밤이었어요. 태성종합병원 원장도 함께였죠.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순간에 영장을 받아들었어요. 병원 원장은 영장을 보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중얼거렸다고 형사가 나중에 전하더라고요. 최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다고 했죠. 첫눈이 오던 날 성훈이 퇴원했어요. 언어 치료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이미 가능했거든요. 목소리가 여전히 쉬어 있었고 긴 문장을 말하면 금세 숨이 찼지만 말이 나왔죠. 6년 동안 잠겨있던 것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퇴원 당일 아침 이수경 치료사가 마지막 세션을 했어요. 성훈 씨 목소리가 나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호흡이랑 같이 잡아가야 하니까 꾸준히 오셔야 해요. 성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수경이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웃었어요.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건너온 말인지 치료하는 내내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회장이 직접 데리러 왔어요. 병원 로비에서 성훈이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성훈이 고개를 들고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먼저 말을 꺼냈죠. 할아버지.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회장은 두 걸음 걸어가서 성훈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아무 말도 필요 없었거든요. 최석진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원장과 비서도 마찬가지였죠. 태성종합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최석진의 측근들 상당수가 태상그룹을 떠났어요. 회장은 그 공백을 정리하는데 2달을 썼죠. 떠들썩했던 일들이 가라앉을 무렵 순이가 회장한테 말했어요. 저 이제 제 가게로 돌아가야겠어요.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자리를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겨드리고 싶소.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순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냥 국밥집이에요. 비싼 자리 가면 오히려 손님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럼 같은 동네라도 좀 더 밝은 자리로. 순이가 잠시 생각하다 웃으면서 끄덕였어요. 새순이 국밥은 은평구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문을 열었어요. 햇볕이 잘 드는 1층 자리였는데 이전보다 조금 넓고 창문도 컸죠. 간판은 똑같이 썼어요. 순이국밥. 글자 크기도 글씨체도 뭐 하나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개업 초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주변 입소문이었죠. 청년을 살린 국밥집 할머니 이야기가 골목골목을 타고 돌았고 한 번 와서 먹어본 손님들이 다시 왔거든요. 순이는 빈자리가 없는 가게가 어색했어요. 얼떨떨해하다가 주방 보조를 한 명 더 뒀죠. 이틀 손발을 맞추고 나서야 겨우 숨이 트였어요. 개업한 지 열흘쯤 지난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성훈과 회장이었어요. 성훈은 문을 열고 들어서다 멈칫했어요. 방울이 달린 문이었거든요. 작고 맑은 소리가 났죠. 그 소리를 한 박자 더 들으려는 것처럼 문손잡이를 잠깐 잡고 서 있었어요. 순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들. 성훈이 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쌓인 기억들이 있었죠. 소리 없는 세계에서 입모양만으로 대화했던 날들이요. 이제 그 입모양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국밥을 기다리는 동안 성우는 주방에서 나는 소리들을 들었어요. 국자가 냄비를 긁는 소리,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손님이 숟가락으로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났죠. 그릇이 앞에 놓이는 순간 성훈이 순이를 봤어요. 순이가 성훈을 바라보면서 입을 움직였어요. 오래된 습관이었거든요. 소리 없이 입모양만으로 말하는 버릇이요. 성훈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번엔 소리가 있었죠. 잘 들려요, 할머니. 가게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순이가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닦았고 회장은 수저를 들다 말고 창밖을 봤죠. 뒷골목 감나무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서 뭔가를 조잘대고 있었어요. 성훈도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가볍고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 성훈만이 알았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국 끓는 소리. 성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순이 할머니가 처음 그 저택에 들어갔을 때 대단한 사명이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밥을 차렸고 그냥 옆에 있었고 손이 가는 대로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마음 하나가 6년을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물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옳은 척 할 것인지, 그냥 지나칠 것인지, 조금 더 다가갈 것인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성훈이가 들은 건 소리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온기를 들은 거겠죠. 그리고 그 온기는 국밥집 할머니의 두 손에서 시작됐답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